네,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요즘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네. 뭐 외국인들이 3일째 1조 이상씩 사고 오늘도 네. 상당한 금액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 네. 드디어 돌아오는 걸로 봐야겠죠? 아, 맞습니다. 제가 패시브 쪽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전 직장은 삼성자산운용이었고요. 거기서 코덱스 ETF 쪽을 담당을 했었고요. 요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 쪽을 맡게 됐는데요. ETF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 특히 패시브적인 수급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여러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땠지라는 걸 복기를 해봤습니다. 키움증권 자료였는데요.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거의 30조 원 이상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도가 일어났었습니다. 아, 네. 같은 기간 중에 미국 ETF, 특히 미국 대표지수 ETF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거기는 돈이 확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들어왔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자금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자금적인 룸이 있고 그 룸 상에서 자산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는 물론 트럼프 변수가 있긴 했지만 미국 대표 지수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대표지수 ETF로는 자금이 들어왔고 반대급부적으로 미국 대표지수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누군가를 팔았겠네? 그 누군가가 누굴까? 가장 재미없는 국가를 팔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재미없는 국가의 으뜸이 한국이었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 진짜 자주 섞인 소리로 세계 꼴찌라고 했었으니까. 네네네네. 네, 한국 증시가. 그리고 제가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만 외쳤어요. 연금 계좌에도 S&P 500, 어린이 계좌에도 S&P 500, 그리고 ISA 계좌에도 S&P 500, S&P 500 너무 심심해요. 그러면 나스닥 100 이것만 외쳤었거든요. 그게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의 움직임이었다. 결국은 글로벌 외국인들의 수급은 미국 대표지수 쪽으로 집중이 됐었고 미국 대표지수 쪽으로 집중이 되는 바람에 상대급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한국은 팔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많이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인들이 그 매도했던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환율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네. 어떻습니까? 이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기준이 있다고요? 저는 작년에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미국 여행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네, 연말에 좀 홀가분하게 미국 한번 갔다 오자. 그리고 제가 금융권에 입문한 지 2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25년 됐는데 월스트리트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뉴욕 여행을 계획을 짰었습니다. 네. 그때 환율이 무려 1,500원에 육박을 했었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카드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도 돼? 이게 제 첫 번째 의구심이었고요. 두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또는 달러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나 업황이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되면 달러를 못 갖고 들어오고 달러를 못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야 라는 두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의구심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점점 좁혀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특히 조선을 필두로 해서 수출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달러화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원화 강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ETF 이름 뒤에 갈로 열고 H라고 적혀있는 ETF들이 있어요. 환해지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환해지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해외 투자를 하신다면 환해지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 성격도 확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한국 시장을 담지 않겠냐.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뭔가 또 슈팅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네. 시장의 기대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저희 타이거 ETF 운영본부 내에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좀 화두가 됐었어요.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쪽으로 뭐 분석하는 자료를 냈는데 드디어 한국 코스피 목표 지수를 3,100 타겟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3,100으로 내면서 결국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네, 이거를 첫 번째로 꼽았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싫은 게 그건 두 가지 정도 싫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대표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환율이 막 움직이면 싫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머징 마켓 투자하면서 제가 만약에 글로벌 투자자라면 이머징 마켓 투자하면서 뭐 돈 얼마 벌겠다고 환율이 자고 일어났더니 뭐 100원 올라갔다가 100원 떨어졌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일수록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우리가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필리핀 투자를 왜 안 할까요? 뭐 필리핀이 인구도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 투자를 꺼려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와중에 있었던 정권의 부재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클릭을 멈췄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독일인데요. 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랍니다. 그래서 왜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통화 정책, 친재정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 알리안츠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신성장, AI,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좋은데 우리나라도 AI, 바이오 헬스, 국방, 친환경 쪽으로 또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6월 정도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어요. MSCI. 제가 방금도 한국의 MSCI 기준으로는 이머징 마켓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와치리스트라는 데 들어가야 돼요.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겠어? 이거 제대로 하면은 내후년 정도에는 선진국 넣어주겠어? MSCI 선진국 지수 와치리스트 편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한국이 3,100 타겟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으니까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마 뭐 반도체가 좋아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그 반도체 네. 이쪽이 좀 슈팅이 나오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참 좋습니다만 네. 그 외 반도체주는 아직은 네.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라는 것은 보통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즉 AI, GPU에 해당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한국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왜 그런가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또 차세대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 쪽에서 약간 뒤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 모멘텀을 잡지 못했던 건데요. 최근에 레거시 메모리라고 해서 옛날 DDR 메모리들 가격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예, 레거시 메모리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마이크론 목표 주가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레거시 9 DDR4, DDR5 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못해도 3, 4분기나 4, 4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먼저 축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만 뭐 3, 4분기, 4, 4분기 넘어가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 다 다가왔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3,100포인트를 타겟 포인트로 해서 보고서를 냈지만 이 정도면 다 온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저도 머릿속에 있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또는 성장의 펀더멘탈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근거는 EWY라는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종하는 ETF 쪽으로 설정액이 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신다면은 제 말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달러로 보면 이 원화가 워낙 뭐 요새 강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1,350원 되게 높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 달러로 대비했을 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제가 아침에도 이 질문지를 받고 나서 MSCI를 코리아 원, 즉 로컬 커런시로 환산해서 볼 수가 있고 USD, 달러로 환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MSCI라는 지수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수가 아닙니다. MSCI라는 지수는 머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지역을 투자할 때 편하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USD, 달러를 베이스로 환산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USD 기준으로 봤더니 확실히 수익률이 KR1, 원화로 봤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달러로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거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방금 6월 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와치리스트 결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와치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가서 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EWY 이런 ETF 정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ETF들이 한국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느긋하게 뭐 이 정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겠네, 좀 더 모멘텀이 있겠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외국 리서치에서도 이제 3,100 정도 네. 코스피 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3,000, 4,000, 뭐 5,0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긴 하죠,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가 25년 근무하면서 S&P 500 사세요, 나스닥 100 사세요라는 말을 안 했던 적이 이번이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00, 3,500 가능하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돈을 벌고 있냐?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한국 코스피의 PER이 아직도 9.1배입니다. 네. 그리고 PBR은 1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돈 잘 벌고 있어.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멘텀 몇 가지만 더 붙여준다면 PER이 더 높아질 수 있고 PR이 더 높아진다면 코스피 3,400, 3,500까지는 지금 수익 기반으로는 가능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하니까 이건 열애로 놓고 예. 지금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도 그 외국에 적용하는 어떤 PER이나 PBR 기준 네. 하면 우리는 더 룸이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빈집털이. 뭐 반도체 경기도 별로, 그냥 HBM 좋네? 그럼 하이닉스, 바이오 좋네? 뭐 셀트리온, SK, 삼성바이오 요 정도만 들고 그냥 플레이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국가를 안 갖고 있으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상 뭔가 빵꾸가 나는, 빈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수익으로도 밸류에이션 충분히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지수대 가능하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국을 워낙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최소한 정도로 편입하는 그런 패시브적인 수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뭐 지금보다도 충분히 수급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두 가지 논리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